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일을 더 잘 처리하려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고, 혹은 그저 내일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며 오늘 하루를 버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하고, 갈등이 있으면 풀어야 하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상황은 더 꼬이고,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마치 물속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것처럼,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기 평생에 걸쳐 발견한, 어쩌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진실에 대해서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는 힘이 행동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통찰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건가요? 물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융기 말하는 행동하지 않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지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통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파헤쳐 확인하는 대신 흙 아래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우리의 과도한 노력이 때로는 역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삶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도록 허용할 수 있는지, 그 깊은 심리학적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융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 정신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자아는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부분일 뿐이고, 그 아래에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작은 의식의 섬에서 보내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의 의식적 자아, 융기 에고라고 부른 이 부분은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고는 자신의 한계를 잘 모릅니다. 에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아니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고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그것은 마치 작은 배의 선장이 받아 전체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를 멈추려 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조류가 흐르면 조류를 거스르려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침과 좌절, 그리고 더 큰 혼란입니다. 융은 이것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하고 너무 열심히 추구할 때 무의식에서는 정반대의 힘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음에는 균형을 향한 본능적인 경향이 있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반대쪽에서 보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융근 보상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봅시다. 데이팅 앱을 수십 개 설치하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모든 만남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무의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필사적인 노력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자신이 부족하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아무리 밝게 웃고 좋은 말을 해도 그 밑에 깔린 절박함과 불안은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굳이 완벽한 상대를 찾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 사람의 내면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안정감, 자신은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자기 수용. 이런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덜 찾는 사람이 더 쉽게 찾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그의 상담실을 찾아온 수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덫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행복해지려 해서 불행한 사람들, 너무 열심히 건강해지려 해서 더 아픈 사람들, 너무 열심히 성공하려 해서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식적 노력이 무의식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 저항이 다시 더 큰 노력을 촉발하고 그 노력이 다시 더 큰 저항을 만들어내는 악순환. 융은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력을 내려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진 지혜이기도 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의자연을 말했습니다. 무의는 글자 그대로 하면 하지 않음이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행동,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물은 바위를 깎아냅니다. 시간이 걸릴 뿐 물은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융은 서양의 과학자이자 의사였지만 동양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도교와 불교, 그리고 역경을 연구하면서 서양의 분석적 사고와 동양의 직관적 지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면서 동양의 현자들이 수천 년 전에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을 심리학적 언어로 재발견했습니다. 융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무의식에는 자기 치유와 자기 조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 치유하듯이 우리 마음도 불균형에 빠지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식적 자아, 즉 에고가 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참을성이 없습니다. 에고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에고는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개입합니다. 무의식이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에고가 들어와서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하면서 모든 것을 헤집어 놓습니다. 마치 요리사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계속 냄비 뚜껑을 열어보고 간을 보겠다며 숟가락을 넣고 불 조절을 바꾸고 재료를 더 넣으라고 참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리가 제대로 될 리 없지요. 융은 상담 과정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 열심히 분석하고 해결하려 해서 오히려 치유가 더뎌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꿈을 분석하고
모든 감정을 해석하고 모든 행동의 의미를 파헤치려 했습니다. 물론 자기 이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마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두어야 합니다. 지켜보되 개입하지 않고, 알아차리되 판단하지 않고, 느끼되 붙잡지 않는 것. 이것이 융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행동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잠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걱정하시나요? 얼마나 열심히 해결책을 찾으시나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모든 생각과 걱정과 노력이 실제로 상황을 나아지게 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더 힘들게 만들었나요? 저는 여러분의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한다고, 고통이 있으면 없애야 한다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야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융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영어로는 셀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에고와 다릅니다. 에고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에고가 작은 배의 선장이라면 자기는 바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통제하려 하지만 자기는 조화를 이루려 합니다. 에고는 분리하고 구분하지만 자기는 통합하고 연결합니다. 에고는 두려움에서 행동하지만 자기는 지혜에서 흘러나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고가 자기를 만나고 자기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융은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면을 벗고 거짓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합하여 온전한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개성화는 에고가 노력해서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고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꽃봉꼬리를 억지로 벌려서 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꽃 스스로 합니다. 꽃에게는 피어날 때를 아는 내적 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장하고 치유되고 온전해질 때를 아는 내적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에고가 너무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떠듭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건 안 돼, 저건 위험해, 빨리 해, 더 열심히 해. 이 소음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기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자기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저 거기 있으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융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에고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생각을 멈추고 판단을 내려놓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지 않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융의 환자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한 여성은 잠을 자려고 애쓰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만성 통증을 앓던 한 남성은 통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 문제로 고통받던 한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저항할 때 그것에 에너지를 줍니다. 저항은 관심의 한 형태이고 관심은 에너지입니다. 무엇에 저항하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에서 더 크게 만듭니다. 반면에 무언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에서 에너지를 거둡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작아지고 흩어지고 변화합니다. 불면증을 예로 들어볼까요? 잠이 안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잠을 자야 해.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이러다 내일 컨디션이 엉망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은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각성 상태는 잠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악순환이죠. 하지만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괜찮아. 그냥 여기 누워서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잠은 올 때 올 거야. 이런 태도는 불안을 줄이고 불안이 줄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고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윤근 이런 원리를 꿈 해석에도 적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꿈은 무슨 뜻이지? 이 상징은 뭘 의미하지? 무의식이 내게 뭘 말하려는 거지? 물론 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꿈에 대해 너무 머리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꿈은 분석의 대상이기 전에 경험의 대상입니다. 꿈의 이미지와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그것과 함께 머무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무르익도록 두어야 합니다. 서둘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려 하면 꿈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은 무의식의 이미지와 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적극적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적극적 명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스스로 전개되도록 두어야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지켜보되 감독이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동하지 않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관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꾸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합니다. 말로 설득하고 감정으로 호소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조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남이 바꾸려 할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것은 대개 우리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융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의식에서 배제한 모든 것,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모든 측면들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것은 무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통합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욕구가 줄어듭니다. 그들의 행동이 예전만큼 우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한 요소가 변하면 다른 요소들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상대방은 우리의 변화에 반응하여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들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 고통받던 아내들이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역설적으로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힘들어하던 부모들이 아이를 통제하려는 것을 멈추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아이의 행동이 나아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조차도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똑같이 행동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점을 넘어서면 더 많은 노력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번아웃이 오고 창의성이 고갈되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융은 무의식의 창조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다가 포기했을 때 무의식이 그 문제를 넘겨받아 작업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답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샤워를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이것이 바로 유레카의 순간입니다. 과학세는 이런 예가 넘쳐납니다. 케쿨레는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꿈을 꾸고 벤젠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잠자리에서 주기율표를 완성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트램을 타고 가다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통찰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대해 열심히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통찰은 생각을 쉬고 있을 때 왔습니다. 의식적 노력을 내려놓았을 때 무의식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물론 이것은 노력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케쿨레가 화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면 꿈에서 뱀을 보았다 해도 그것이 벤젠 구조와 연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에 깊이 몰두하지 않았다면 트램에서의 통찰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력은 필요합니다.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노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씨앗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융은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도 유명합니다. 동시성은 인과관계로 연결되지 않은 두 사건이 의미 있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를 떠올리는 순간 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것, 꿈에서 본 상징이 다음날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그 해답이 담긴 책을 발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동시성입니다. 융은 동시성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우리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에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와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동시성은 우리가 그것을 찾으려 할 때보다 그냥 열려 있을 때 더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성은 통제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우연을 만들어내려고 조작하면 그것은 동시성이 아닙니다. 동시성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현재에 머물 때 동시성은 더 빈번하게, 더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성이니 우주가 가져다 준다니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 아니냐고요. 저는 여러분의 회의적인 시각을 존중합니다. 사실 융 자신도 과학자로서 자신의 이론이 비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탐구하려 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과학, 특히 양자물리학은 융의 직관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관찰자 효과, 비국소성 같은 현상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인과관계 개념을 뒤흔듭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호 연결되어 있고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윤군 물리학자 볼프강 파울리와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물리학과 심리학의 접점을 탐구했습니다. 그들은 물질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성을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맡길 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동시성이라고 부르든 행운이라고 부르든 우연의 일치라고 부르든 아니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기회를 더 잘 알아보게 된 거라고 부르든 결과는 같습니다. 삶이 더 수월해집니다.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나타납니다.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 볼까요? 융의 심리학이 말하는 행동하지 않음의 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첫째, 에고의 과도한 통제를 내려놓고 무의식의 지혜가 작동하도록 허용하는 것.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 셋째,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것. 넷째,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싸우는 대신 흘러가게 두는 것. 다섯째, 불확실함을 견디고 해답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능동성입니다. 표면적인 행동을 줄이고 내면의 움직임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대신 어떻게 있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진다고 배웠습니다. 쉬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나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지지 않았나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여유, 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들은 무의자연을 삶의 원리로 삼았습니다. 돌을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마음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알았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도 있지요. 참 흘린 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동하지 않음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서양에서 새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윤군 말년에 스위스 볼링겐에 탑을 짓고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기도 없이 현대 문명의 편리함도 없이 그는 자연 속에서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돌을 깎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명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통찰들을 발견했습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환자들을 보고 강연을 하고 책을 쓰느라 정신없이 움직일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 머물 때, 그 탑은 융에게 있어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탑을 짓고 은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만의 작은 탑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려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연결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우시면 산책도 좋습니다. 목적지 없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그냥 걷는 것, 발걸음을 느끼고 숨을 느끼고 주변을 느끼면서, 아니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가 아니라 그냥 음악만. 선율에 빠져들고 감정이 흐르도록 두고 생각을 내려놓고, 또는 자연 속에 있는 것, 나무를 바라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에고의 소음을 줄이고 자기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시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안도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어쩌면 저항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해? 하는, 어쩌면 슬픔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느낌이든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동하지 않음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오면 밀어내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그저 지나가도록 두는 것.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멈추면 물결도 잦아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물결을 잠재우려고 손으로 수면을 내리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큰 파문이 일지요. 물결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물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멈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감정을 다스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해집니다.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특별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태양의 여정에 비유했습니다. 오전에 태양은 떠오르고 정오의 절정에 달하고 오후에 내려갑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태양이 떠오르는 시기로 에고를 발달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고 외부 세계에서 성취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대략 40 이후부터는 다른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해야 합니다.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장년의 삶에서 행동하지 않음의 지혜는 특히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치니까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시간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을 지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의 평화, 내 안의 의미, 내 안의 충만함. 그것을 찾는 것이 인생 후반부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밖에서 무언가를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있을 때 발견됩니다. 융은 자신의 삶에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는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깊은 심리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년간 그는 무의식의 심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각을 보고 이상한 꿈을 꾸고 정체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는 회고록에 썼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경험에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탐구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붉은 책이라고 알려진 원고의 자신이 본 비전들을 글과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의식의 심연을 통과한 융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통찰들은 이 위기의 시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싸웠다면 아마 그는 부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복했고 그 항복이 그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포기가 승리이고 항복이 힘이며 행동하지 않음이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에고의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에고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통제해서 얻어야 한다고, 행동해서 성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에고의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는 다른 종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윤기작이라고 부른 그 더 깊은 지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한 노력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던 것.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줄여보세요. 걱정하는 것을 줄여보세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줄여보세요. 대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에너지를 주지 마세요.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꽉 쥔 채로 두지 말고 손바닥을 펴서 그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것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것이고 떠나고 싶으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놀라실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성공할 필요도, 더 완벽해질 필요도,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성장은 좋은 것이고 발전은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나무는 더 큰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냥 자랍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잎이 햇빛을 받고 시간이 흐르면 나무는 자연스럽게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장을 향한 자연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치유를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온전함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통제하려는 욕구,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에고의 잡음입니다. 이 잡음을 줄이면 자기의 지혜가 들립니다. 그 지혜를 따르면 삶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융은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탐구하고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잡한 이론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신뢰하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신뢰하고 삶이 전개되는 방식을 신뢰하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신뢰하라. 그 신뢰 속에서 여러분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그 평화 속에서 여러분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음의 힘. 그것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